우리가 물려받은 거라면 쓰다가 그냥 줘도 상관없겠지만, 물론 그것도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그나마 그건 괜찮겠지만, 후손에게 빌려온 거로 생각한다면, 아니 빌려온 거를 줄 때 더 좋게 뭐 더 못 주더라도 그 원형 그대로는 줘야 되는 게 사람의 도리가 아니겠어요? 안녕하세요, 김웅변입니다. 오늘은 시 한 수를 먼저 보고 가시죠. 제가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산수도 신석정 숲길 짙어 이끼 푸르고 나무 사이사이 강물이 희어 햇볕 어린 가지 끝에 산새 쉬고 흰구름 한가로이 하늘을 거닌다. 산과먹이 소리 골짜기 잦은데 등 너머 바람이 넘어 닥쳐와 굽어든 숲길을 돌아서 시냇물 여음이 오긴 듯 맑아라. 푸른 산이 천년만 가리 강물이 흘러 만년만 가리 산수는 오로지 한 폭의 그림이냐. 시는 보통 최고의 소통수단이라고도 이렇게 하더라고요. 시를 읽고 느끼는 감수성과 그 해석이 사람마다 다를 테니까 뭐 그럴 것 같아요. 그런 맥락에서 제가 지금 방금 읽어본 우리나라 목가 시인 가운데 대표적인 한 분인 신석정 선생의 산수도를 읽고 떠오른 생물학적 단상을 한번 오늘 얘기해 보겠습니다. 실망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 시 앞에 시작할 때 숲길 짙어 이끼 푸르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제가 딱 보고 이끼? 이끼는 음지식물인데 햇빛이 덜 드는 그늘에서 자라는 식물인데 그렇지. 자, 식물은 원래 빛을 잘 받아야 잘 살죠. 광합성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보통 식물들은 이 그늘에서 벗어나려고 엄청 애를 써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식물이 위에 가리면 그거보다 위로 올라가려고 열심히 더 자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볼 때 식물이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걔네들 햇빛을 놓고 엄청 치열하게 지금 경쟁을 벌이고 있어요. 요거를 생물학 용어로 음지회피라고 해요. 따지고 보면 생물학적으로 모든 생명체의 삶은 생존과 번식을 위한 경쟁의 연속이죠. 그런데 자연계에서는요, 이런 경쟁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승자 독식의 무한 경쟁은 아니에요. 이와 같은 그 자연에서의 경쟁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려면은 생태적 지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생태적 지위가 또 뭐냐? 어떤 생명체가 주어진 환경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고 있는가를 설명하는 개념이에요. 비유로 말하면 우리 인간 사회에서 직업이 생태 지위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직업이 없으면 생활하기가 힘들잖아요. 마찬가지로 생태지위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면 그 생명체도 그 환경에서 살기가 어렵죠. 그렇다면요, 생물학적 관점에서 볼 때 만약 그 생태적 지위가 똑같은 생물이 같은 환경에 있다면 어떻게 될까? 이걸 궁금해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1930년대에 러시아 생태학자 가우스가 이게 궁금해서 한정된 먹이를 두고 두 종의 집신벌레를 함께 키워봤어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네, 승자 독식이었습니다. 경쟁적으로 먹이를 구하는 과정에서 우세한 종이 다른 종보다 더 빨리 번식하니까 열세의 경쟁자 수는 점점 줄어들다 결국에는 사라져버리고 말았죠. 여기서 어떤 개념이 탄생했느냐? 바로 경쟁 배제라는 생태 개념이 탄생했습니다. 오늘날 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 우리 현실에서는 당연해 보이고 그냥 비슷해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말이죠, 다행스럽게도 자연 환경에서는 이런 비극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연 상태에서 말이죠, 모든 생물은 고유한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 생태 지위죠. 고유한 능력, 생태 지위가 존중되는 가운데 경쟁을 하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곤충을 잡아먹은 도마뱀이 있어요. 그럼 한 종은 햇볕이 잘 드는 장소에, 다른 쪽은 그늘진 곳에, 한쪽은 좀 더 다른 나무 위쪽에 서로 근처에 살지만 서로 다른 곳에 살면서 먹이에 대한 경쟁이 이렇게 치열하지 않아요. 양지식물과 음지식물도 이와 비슷한 적응 방식을 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19절에 나오는 이끼 말고도 음지식물 중에는 우리한테 친숙한 게 참 많아요. 산나물과 약초 대부분이 음지식물이에요. 고사리 아시죠? 생물용어는 그 양치식물의 한 종류인데요. 고사리 음지식물이고요. 취나물 음지식물이고요. 명이나물 음지식물이에요. 또 취나물과 명이나물은 음지식물이면서 각각 쌍떡잎식물과 외떡잎식물에 속해요. 인삼 역시 음지식물입니다. 분류학적으로 두릅나무과에 속해요. 일반적으로 익숙한 용어와 식물 분류 용어가 좀 나왔는데 그건 말 나온 김에 식물 분류 좀 알아보고 가시죠. 되게 흥미롭죠. 보통 육상식물은 관따발의 유무와 씨, 종자 형성 여부, 씨방의 유무 등을 기준으로 분류를 해요. 관따발이란 무엇이냐? 식물 전체에 퍼져 있는 일종의 배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두 가지가 있어요. 양분을 나르는 체관, 그리고 물의 통로가 되는 물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끼류를 생물용어로는 선태식물이라고 그러는데요. 이끼류는 관다발이 없어요. 그러니까 비관다발 식물이죠. 잎과 줄기 구분도 명확하지 않아요. 뿌리도 상대적으로 단순해서 우리가 이걸 헛뿌리라고 불러요. 이끼류를 제외한 모든 식물은 관다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다발 식물하고 한번 나눠봐야겠죠? 네, 관다발 식물은 씨를 만드는 종자식물, 씨를 만들지 않고 포자로 번식하는 비종자식물로 나눌 수 있어요. 우리한테 아주 친숙한 비종자식물, 방금 얘기한 고사리를 들 수 있습니다. 포자로 번식해죠. 종자식물은 또 나눌 수 있어요. 씨방이 없는, 씨가 밖에 노출되어 있는 겉씨식물, 씨가 씨방으로 쌓여 있는 속씨식물로 나눌 수 있죠. 겉씨식물은 소나무, 은행나무 같은 것을 흔히 볼 수 있어요. 속씨식물은 오늘날 가장 번성한 식물 집단이죠. 속씨식물을 또 분류할 수 있어요. 외떡잎 식물과 쌍떡잎 식물로. 이건 어떤 거냐면요, 씨가 싹쓸 때 나오는 잎이 한 장이면 당연히 외떡잎 식물이고요, 두 장이면 쌍떡잎 식물이죠. 왜 우리 속담에 그런 거 있잖아요. 들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바로 그 떡잎입니다. 쌍떡잎 식물과 외떡잎 식물을 제가 구분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이거 되게 재밌어요. 꽃잎 수를 한번 쉬어보세요. 꽃잎 수가요, 쌍떡잎 식물은요 4 또는 5의 배수예요. 외떡잎 식물은 3의 배수이거나 꽃잎이 없기도 해요. 꽃잎 이것만 한번 쉬어보시면 이게 쌍떡잎인지 외떡잎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외떡잎 식물을 좀 말씀드리면은 벼, 보리, 옥수수, 백합, 외떡잎 식물입니다. 한번 나중에 백합 꽃을 보시면 한번 꽃잎 펴보시기 바랍니다. 두릅나무, 무궁화, 국화, 장미, 콩, 쌍떡잎 식물입니다. 아, 그렇구나. 다시 우리 음지식물 얘기로 돌아와서, 보통 음지식물은 잎이 넓고 얇아요. 그리고 수가 좀 적어요. 제한된 빛을 최대한 받아들이기 위한 거기에 적응하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실제로 이 울창한 숲에 들어가면 낮에도 어둑어둑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도달하는 빛, 탁 트인 초원에서 받는 빛의 한 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환경에서 음지식물도 꿋꿋하게 살 수 있어요. 아니 1%도 안 되는 빛을 갖고 살 수 있느냐? 광합성은 우리로 치면 일종의 수입이죠. 근데 이 광합성에서 먹고 살아야 돼요. 호흡을 해야 되죠. 소비, 지출이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수입이 적으면 어떻게 살아야죠? 지출을 줄여야겠죠. 음지식물은 광합성과 호흡량, 수입과 지출이 같아지는 점이 낮아요. 광합성량과 호흡량이 같아지는 그 점을 우리가 보상점이라고 그러는데 그 점이 낮아요. 비유로 말하면 수입은 적지만 알뜰하게 해서 맞춰 사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또 음지식물들이 약초도 많고 몸에 좋은 나물도 많고 인삼도 있잖아요. 이건 그냥 제 상상이에요. 야, 이 음지식물이 부족함과 이런 환경을 불평하기보다는 그 환경에 맞게 자기 것을 맞춰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다고 그럴까요? 소박하다고 그럴까요? 이렇게 살아간다고 보이잖아요. 또는 느림의 미학을 추구하죠. 천천히 자라니까요. 바로 이와 같은 진득함, 느림의 미학, 이런 것이 산나물과 약초가 지닌 은은하고 건강을 주는 맛과 효능의 비결은 아닐까 하는 그런 상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아그작. 저는 저 시를 쭉 읽다가 맨 마지막 연에 오면은 정말 큰 울림을 받아요. 푸른 산이 천년만가리, 강물이 흘러 만년만가리. 이거 자연 환경은 우리가 선조에게서 물려받은 게 아니고요, 우리의 자손에서 빌려 쓰고 있다는 거는 전하는 말 같아요. 환경은 물려받은 게 아니고 후손한테 빌려온 거거든요. 우리가 물려받은 거라면 쓰다가 그냥 줘도 상관없겠지만, 물론 그것도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그나마 그렇게 괜찮겠지만, 후손에게 빌려온 거로 생각한다면, 아니 빌려온 거를 줄 때 더 좋게 더 못 주더라도 그 원형 그대로는 줘야 되는 게 사람의 도리가 아니겠어요? 이 환경이라는 거는요, 어떤 주체를 두고 그 주체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관점을 달리하면은요, 주체가 무엇냐에 따라 논점이 달라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개 맑은 숲속의 자연주택, 저 같은 인간에게는 좋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근데 내 주택을 짓기 위해서 나무를 베고 이렇게 했다 그러면 거기 사는 서식하는 생물들에서는 서식지 파괴가 되는 거잖아요. 생존의 유효를 갖겠죠. 그러니까 환경 문제는 무엇을 주체로 하는가에 대한 이 상대적인 개념으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 메시지를 받습니다. 실제로 자연계에서는 수많은 생물이 다 주체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는 너무나도 인간 중심적인 사고로 살아왔잖아요. 우리는 사실 생태계의 원리를 별 신경 쓰지 않았잖아요. 더 늦기 전에 우리가 생태계의 원리를 깨닫고 오늘날 이런 환경 위기가 초래된 거에 주 원인을
우리가 제공했다는 점을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인정해야만 합니다. 저는 저 시를 보면서 인간도 생태계의 구성원이지 그 위에 존재하면서 이를 통제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고 인간 중심의 자연관을 벗어던지라는 그런 메아리가 산수도에서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응생문학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